부산 자갈치 시장의 하늘이 옅은 보라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갈 무렵 김은아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생선 비늘이 뒤섞인 공기는 그녀에게 고향의 흙냄새처럼 익숙했다. 그녀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은 차가운 물속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은빛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생선 한 마리의 내장이 말끔히 제거되고 등뼈를 따라 정확하게 갈라졌다.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이 작은 좌판을 지켜왔다. 동트기 전에 어둠 속에서 시작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을 증명했지만 맑고 깊은 눈빛만은 여전히 20살 청춘의 그것처럼 형형했다. 그 눈빛 속에는 4명의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첫째, 아들 강진우는 말없이 어머니 곁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갓 들어온 생선 상자를 번쩍 들어 좌판 위로 옮기는 그의 다부진 어깨는 이미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듯 든든했다. 그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어머니처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본 것은 그대로 따라 해내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딸 강서연은 좌판 한쪽에 앉아 돈통을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했다. 그녀는 숫자 하나, 단어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다. 가끔 다른 상인들과의 사소한 분쟁이 생길 때면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녀의 명료한 언어와 정확한 판단력 앞에서는 웬만한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녀는 법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세상의 모든 규칙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듯했다. 셋째 아들 강지우는 좌판 뒤편에 놓인 낡은 냉동 트럭 운전석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생선을 파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지만 고장난 기계를 고치거나 낡은 부품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시장의 낡은 저울이나 라디오는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었다. 그의 손 안에서 복잡한 전선과 회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다. 막내딸 강민서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성격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어떤 손님이 까다롭게 굴어도 그녀의 상냥한 말 한마디면 이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녀는 단골 손님들의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그들의 숨겨진 걱정거리까지 알아채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 그녀의 존재 덕분에 은하의 작은 좌판은 항상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내 아이들은 모두 성이 달랐다. 아니, 서류상으로는 모두 어머니의 성을 따랐지만 그들의 이름 속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다. 진우, 서연, 지훈, 민서. 그들은 가난한 생선 장수의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조용히 꿈틀대고 있었다. 은하는 아이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재능이 언젠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시장은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매 소리로 가득했다. 은하의 좌판 앞에도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민서가 넉살 좋게 흥정을 하고 서연이 정확하게 돈을 계산하고 진우가 묵묵히 생선을 포장하는 완벽한 호흡 속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은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쉼없이 손을 놀렸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들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시장 입구에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싼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불결한 것들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YJ 건설이라는 로고가 박힌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의 거친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확성기를 꺼내 들었다. 그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민 및 상인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 자갈치 시장 부지는 YJ그룹의 오션팰리스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영업 행위를 중단하고 고시된 기간 내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이곳은 그들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온 삶의 터전이자 자식들을 키워낸 희망의 공간이었다.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통보에 그들은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욕설과 고함이 오갔고 일부 상인들은 양복 입은 남자들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내 남매의 표정도 굳어졌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서연은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려는 듯 남자들의 행동과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민서는 겁에 질린 주변 상인들을 다독이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처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은아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YI 건설 직원이 들고 있는 서류 상단의 작은 로고에 고정되어 있었다. 선명하게 새겨진 두 개의 알파벳 YJ. 그 두 글자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악몽이 잿더미 속에서 되살아나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그녀의 뇌리 속에는 20해 전 비오는 해운대 밤바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 세상 전부였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정한 말과 함께 건넨 돈 봉투.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거대한 제국의 이름. 강민준. 그리고 YJ그룹.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에서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생선의 피냄새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냄새 같았다. YJ 건설 직원들은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경호원들을 앞세워 시장 곳곳에 붉은색 글씨로 된 퇴거 통지서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동은 무자비하고 기계적이었다. 평생을 바친 상인들의 절규와 눈물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은하의 좌판에도 어김없이 차가운 경고장이 붙었다. 종이 한 장이 수십 년의 역사를 사형 선고처럼 덮어버렸다. 상황을 지켜보던 진우가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려 했다. 그 순간 은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발을 붙잡았다. 진우야, 그만둬.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평소에 온화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혹독한 겨울 바다의 냉기 같은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은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양복 입은 남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좌판에 붙은 퇴거 통지서를 조용히 떼어냈다. 그녀는 종이를 구기거나 찢지 않았다. 마치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반으로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리에 앉아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칼질은 이전보다 더욱더 차분하고 정교해졌다. 그녀의 침착한 행동에 내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변 상인들까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는데 그녀만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 수 있었다. 저 고요함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은 침묵이었다. 어머니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YJ 건설 직원들이 떠나고 난 뒤 시장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활기는 사라지고 절망과 탄식만이 가득했다.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거대한 대기업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한숨소리가 시장의 새벽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은하의 가족이 있는 곳만은 다른 세상처럼 조용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아침 햇살이 시장을 비출 때까지 은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아이들도 어머니의 침묵이 가진 의미를 알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가 내릴 결정을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마지막 생선 상자가 비워지고 좌판 정리가 끝났을 때 은하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한 명씩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말은 생선 장사를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침묵과 인내의 시간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다. 숨죽이고 살아왔던 과거를 끝내고 자신들과 아이들의 삶을 짓밟으려 하는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생선 장수 아낙네가 아니었다. 4명의 천재를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이자 복수를 준비하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진우, 서연, 지훈, 민서는 어머니의 말에 담긴 무게를 즉시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어머니의 의지를 잇겠다는 굳은 결의와 오랫동안 잠재워왔던 자신들의 능력을 해방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자갈치 시장의 작은 좌판은 이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여는 비밀스러운 작전 기지가 되었다. 은하는 주머니에서 퇴거 통지서를 다시 꺼내 펼쳐보았다. 종이 위에는 YJ그룹의 오만한 로고와 함께 냉혹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모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남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총괄사장 강민준. 은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대신 그 이름을 자신의 심장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겼다. 이제 그 이름은 아픈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목표가 되었다.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차가운 퇴거 통지서에 잉크 냄새가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기폭제가 되었다. 김은하의 시선은 흐릿해졌고 자갈치 시장의 소란스러움은 멀어졌다. 그녀의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22년 전 눈부신 햇살과 푸른 파도가 넘실대던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꿈 많던 20살의 은하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녀의 미소 하나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24세 강민준이 있었다. 그 시절의 은하는 지금처럼 손에 생선 비늘을 묻히고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대학에 갈 형편은 못 되었지만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꽃집을 열겠다는 소박한 꿈을 키우던 풋풋한 아가씨였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청량했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런 은하의 세상에 운명처럼 나타났다. 그는 YJ그룹의 황태자였지만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공적인 화려함과 숨막히는 압박감에 지쳐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어 했다.
해운대의 낡은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은하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여름의 꿈처럼 뜨겁고 아름다웠다. 민주는 아버지 몰래 값비싼 외제차 대신 낡은 중고차를 몰고 와 그녀를 만났다. 그들은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고 값비싼 선물 대신 서로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주고받았다. 민주는 은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했다. 가식적인 미소와 계산적인 관계들로 가득한 자신의 세상에서 은하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느 여름밤 그들은 아무도 없는 해운대 백사장을 나란히 걸었다. 민주는 은하의 손을 잡고 멈춰서서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그녀에게 맹세했다. 은하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너에게 갈게. 아버지의 반대가 있더라도 YJ그룹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오직 은하만을 담고 있었다. 은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녀는 그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앞섰다. 이 아이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그들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줄 증표라고 믿었다. 그녀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의 꿈 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YJ그룹의 강 회장은 아들의 은밀한 연애를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불장난이 그룹의 미래에 흠집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에게 사랑은 사치였고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그는 이미 국내 굴지의 정계 인사 딸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다. 은하의 존재는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강 회장은 민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는 민준의 숨통을 조였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질책도 없이 그저 차갑게 사실을 나열했다.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당장 정리해라. 네 결혼 상대는 이미 정해졌다. 이건 명령이다. 민주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은하를 사랑한다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치기 어린 반항을 비웃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네가 내 뜻을 거스른다면 너는 YJ그룹의 후계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아들도 아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계집애 하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그 아이의 가족 친구, 그 아이가 발 딛고 있는 땅까지 전부 지옥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버지의 서늘한 협박은 민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은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안전하게 놓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꿈과 사랑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돌아갈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비겁한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YJ그룹의 후계자라는 달콤한 권력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부와 명예를 포기할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다. 며칠 후 민주는 은하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처음 만났던 해운대에서 보자고 했다. 은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그를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거셌다. 해변에 서 있는 민준의 모습은 낯설었다.
항상 따뜻하게 빛나던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은하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이별을 통보했다. 우리 그만하자. 처음부터 우리 사이는 어울리지 않았어. 잠시 내가 철없는 꿈을 꿨던 것뿐이야. 모든 게 내 실수였다. 은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민준 씨,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약속했잖아요. 모든 걸 이겨내자고. 그녀의 애원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건 내 성의 표시야. 이걸로 네가 입은 피해가 보상되길 바란다. 그 순간 은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돈 봉투, 그들의 사랑, 그들의 약속, 그들의 미래,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그 모든 것이 이 더러운 종이 뭉치 하나로 환산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고 짓밟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지경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민주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 이 돈이면 너 같은 애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이야. 이걸로 분수에 맞는 사람 만나서 조용히 살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쏟아지는 비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은하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강민주는 이제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저기 걸어가는 남자는 YJ그룹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괴물이 낳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돈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다. 젖은 모래 위로 흩어지는 지폐들을 그녀는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은하는 해변에 혼자 남아 한참을 서 있었다. 거친 파도가 그녀의 발밑을 때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였고 절망을 넘어선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강민준이나 YJ그룹에 복수하겠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럴 여유도 힘도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었다.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리라 다짐했다. 그날 밤 해운대의 비바람은 20살 김은하의 순수했던 시절을 모두 씻어내 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아이의 어머니이자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강인한 여인 김은하가 새로 태어났다. 그녀는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과 두 발로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아이들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부산에서 가장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모인다는 자갈치 시장의 작은 좌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그곳의 비린내 속에 깊숙이 묻어버렸다. 적어도 오늘 YJ그룹의 로고가 다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해운대의 그날 밤 이후 김은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꿈을 꾸는 소녀가 아니었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네 개의 심장 소리는 그녀를 현실의 가장 혹독한 전장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부산으로 돌아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허드레실부터 공사 현장의 자빌까지 그녀의 가녀린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노동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갔다. 만삭의 몸으로 아이들을 낳을 때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쪽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그녀는 홀로 지옥 같은 상고를 견뎌냈다. 4명의 아이가 차례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녀는 탈진하여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첫 울음소리는 그녀에게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맹세했다. 이 세상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다. 분유값, 기저귀값,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은하는 하루에 3-4개의 일을 하며 잠을 줄였다. 그녀의 손은 물에 젖을 날이 없었고 등은 항상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고통을 잊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은하는 자갈치 시장의 털을 잡았다. 그곳은 비록 거칠고 험했지만 정직한 땀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작은 좌판을 얻어 생선을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텃세도 심했고 여자 혼자라는 이유로 무시도 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버텨냈다.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누구보다 늦게 들어갔다. 그녀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시장 사람들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리고 은하는 아이들이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4송이의 기적과도 같은 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재능을 소중히 가꾸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첫째, 진우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 비범했다. 아직 글도 깨치지 못한 나이에 진우는 좌판의 복잡한 매상과 외상값을 암산으로 정확히 계산해냈다. 은하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놀던 진우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해답이 되곤 했다. 그는 돈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듯했다. 조금 더 자라서는 낡은 흑백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다. 알아듣지도 못할 용어들이었지만 그는 주가 그래프의 움직임이나 시장 동향 그래프에서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듯했다. 은하는 진우의 그 깊은 눈빛에서 거대한 숲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았다. 둘째, 서연은 거짓말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잦았다. 물건값을 덜 줬다거나 자리를 침범했다는 식의 분쟁이었다. 어른들도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와중에 어린 서연은 조용히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는 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가려냈다. 그녀의 기억력 또한 경이로웠다. 한번 들은 이야기나 본 장면은 사진처럼 뇌리에 저장되는 듯했다. 그녀는 시장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외웠고 그들이 언제 무엇을 사 갔는지까지 세세하게 기억했다. 은하는 딸의 그 명석한 두뇌와 정의감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날카로운 칼날을 보았다. 셋째, 지우는 생명이 없는 것들과 교감하는 아이였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낡은 기계를 만지는 것을 더 좋아했다. 시장에 고장난 저울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 멈춰버린 시계등이 그의 손에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놀이처럼 즐겼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는 복잡한 내부 구조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파악했다. 어느 날 지우는 버려진 부품들을 주워 모아 작은 라디오를 만들어냈다. 작고 투박했지만 그 라디오에서는 깨끗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은하는 아들의 그 경이로운 손재주 안에서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만능 열쇠를 발견했다. 막내 민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아이였다. 민서는 갓난아기 때부터 좀처럼 울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듯했다. 좌판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 유난히 까다롭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민서가 다가가 상냥하게 말을 걸면 그들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움직이는 방법을 타고난 것 같았다. 그녀의 따뜻한 공감 능력은 좌판을 항상 온기로 가득 채웠다. 은하는 막내딸의 그 깊은 이해심 속에서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불꽃을 보았다. 은하는 아이들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평범하지 않은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YJ 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은 언젠가 아이들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책을 사들였다. 자갈치 시장의 낡은 헌책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도서관이었다. 진우는 경제와 역사책을 파고들었고 서연은 법과 철학책을 탐독했다. 지우는 과학과 공학 서적에 매달렸으며 민서는 심리학과 문학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배웠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그들의 거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이들은 좁은 좌판 뒤편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들의 무기를 날카롭게 갈고 닦았다. 은하는 아이들에게 생존의 기술을 가르쳤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법,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냉정하게 판단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복수를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원한에 얽매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라고 가르쳤다. 언젠가 그들의 아버지가 혹은 그가 속한 세상이 그들을 위협할 때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말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청년으로 성장했다. 진우는 주식시장에 대한 통찰력으로 작은 돈을 굴려 가족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얼음 왕자라 불릴 만큼 냉철했지만 그 냉정함 뒤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뜨거운 책임감이 있었다. 서연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대신 생활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하며 억울한 시장 사람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변론 앞에서는 전문 변호사들도 혀를 내둘렀다. 지우는 낡은 트럭 안에서 자신만의 디지털 왕국을 건설했다. 그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컴퓨터 기술을 독학했고 이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시장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좀도둑을 막았고 악덕 사채업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상인들을 돕기도 했다. 그의 존재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수호신과 같았다. 민서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능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을 넘어 여론의 흐름을 읽고 미묘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네 아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자신들의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겪은 고통과 슬픔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YJ그룹의 퇴거 통지서는 잠자던 4마리의 용을 깨우는 경종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22년 전 한 남자가 한 여인과 그녀의 아이들을 버렸던 그 비정한 역사의 반복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자라난 복수의 칼날이자 정의를 실현할 4명의 천재였다. 은하가 지난 20년간 고통 속에서 갈고 닦은 4개의 보석이 드디어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낼 시간이 온 것이었다.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의 작은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녁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다. 자갈치 시장의 소란과 절망이 집 안까지 스며든 듯 했다. 낮 동안의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자 이제는 차가운 현실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4남매는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만 살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어머니의 몫이었다. 마침내 은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22년 동안 나는 도망치기만 했다. 내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그 거대한 힘이 너희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냈지. 그녀는 네 아이를 한 명씩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터전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낮에 챙겨두었던 퇴거 통지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YJ그룹의 로고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만하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우리에게 보내온 선전포고야. 이제 너희가 배운 것, 너희가 가진 힘을 쓸 때가 온 것 같다.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내 남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의지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시장 상인의 자식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막 출격 명령을 받은 4명의 특수 요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정리되자 좁은 거실은 즉시 비밀작전 회의실로 변했다. 회의를 주도한 것은 첫째 진우였다. 그는 낡은 벽에 자갈치 시장 주변의 지도를 붙이고 그 옆에는 YJ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구조도를 직접 그려 붙였다. 우리의 목표는 YJ그룹, 구체적으로는 강민준 회장이다. 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그들은 돈과 권력, 법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싸워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튀고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혼란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디서 공격이 시작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거대한 시스템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수다. 진우는 YJ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회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YJ 하이테크라는 이름의 회사였다. 여기는 YJ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는 곳이다. 아직은 실적이 미미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강민준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비밀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지.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지만 여기가 바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다른 남매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진우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는 그동안 주식 투자로 모아온 자신의 모든 자금을 이번 작전에 쏟아붓기로 했다. 나는 파생 상품과 공매도를 이용해서 YJ 하이테크의 주가에 미세한 충격을 줄 것이다. 주가를 폭락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들의 최고 재무 분석가들도 원인을 찾지 못할 이상 신호를 만드는 거지.
마치 시스템의 작은 오류처럼 보이게. 이것은 그들의 방어 체계를 시험하는 탐색전이다. 진우가 금융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셋째 지우는 디지털 전선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작전실은 좌판 뒤에 세워진 낡은 냉동 트럭의 운전석이었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YJ그룹의 메인 서버는 철옹성 같아. 지금 당장 뚫는 건 불가능해.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더 약한 고리를 노린다. 오늘 시장에 나타났던 YJ건설. 본사에 비해 보안이 허술할 가능성이 높아. 그의 전략은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 침투였다. 그는 YJ건설의 네트워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그는 아주 작은 허점을 발견했다. 현장 관리직 직원의 노트북에 설치된 오래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 작은 틈을 통해 조심스럽게 YJ건설의 내부 네트워크로 잠입했다. 그는 어떤 파일도 훔치거나 파괴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직접 코딩한 작은 프로그램을 심었다. 외부에서는 절대 탐지할 수 없는 슬리퍼 프로그램이었다. 그 프로그램은 활동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지훈이 신호를 보낼 때 깨어나 YJ그룹 전체 네트워크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성의 문을 직접 부수는 대신 성벽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땅굴을 파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간 둘째 서연과 막내 민서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갈치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공공기록과 법률 문서를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눈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지루한 문서들 속에서 YJ가 놓쳤을지 모를 아주 작은 법적 허점을 찾아 헤맸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모순점 주민 공청회 절차의 하자 용도, 변경 과정의 특혜 의혹. 그녀는 미래의 법정 싸움을 위해 조용히 증거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YJ그룹과 관련된 모든 온라인 여론을 분석했다.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주식 토론방의 반응, SNS의 동향까지. 그녀는 사람들의 감정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다. YJ그룹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강민준 회장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번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잠재적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분포도를 그렸다. 그녀는 훗날 여론전이 시작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경로와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언론인이나 사회운동가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네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기로 싸움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4개의 다른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치르는 사령관들 같았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다져진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그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했다. 어머니 김은아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밤을 새우는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녀의 굳건한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작전 개시 이틀 후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다. 진우가 늦은 밤까지 주식시장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을 때였다. 폐장 후 시간 외 거래에서 YJ 하이테크의 주가가 미미하게 하락했다. 시장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연전점 1%의 변동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진우의 정교한 매도 주문에 의해서만 발생한 인위적인 움직임이었다. YJ그룹의 재무팀은 원인 불명의 작은 이상 신호를 발견했지만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고 넘겨버렸다.
첫 번째 화살은 정확히 관역에 꽂혔지만 상대는 아직 상처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 비슷한 시각 YJ건설의 IT 부서 사무실. 야간 근무를 하던 한 직원이 서버 로그 기록에서 아주 사소한 이상 트래픽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고서에 일상적인 네트워크 노이즈라고 기록했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이 거대한 제국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지훈이 파놓은 땅굴의 입구가 성공적으로 확보된 순간이었다. 내 남매는 거실에 다시 모였다. 진우가 모니터에 그래프를 가리켰고 지훈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성공이었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만족감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22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방역의 첫 발을 내디뎠다. 가난한 생선 장수의 아이들이 거대한 재벌 제국을 향해 쏘아 올린 작고 소리 없는 신호탄이었다. 자갈치 시장의 밤은 그들의 뜨거운 결의만큼이나 깊고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YJ그룹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푸른색 강화 유리와 차가운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건물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청결, 일정한 온도로 제어되는 서늘한 공기, 그리고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정숙한 발걸음 소리. 그곳은 활기 넘치는 자갈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조차 거세된 듯한 차가운 세계였다. 그 건물의 가장 높은 층 도시, 전체가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지는 회장실에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쉰을 넘긴 나이에도 그의 외모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양복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감쌌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는 흰머리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은 그의 눈빛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지배하려는 냉혹함과 깊은 권태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이룩한 왕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에서 자동차들은 장난감처럼 움직였고 사람들은 개미처럼 분주했다. 그는 이 도시의 신이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거대한 자본이 움직였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그는 이러한 절대적인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에게 인간은 사랑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유용하거나 무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의 뒤편에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재무팀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강민주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짓으로 보고를 재촉했다. 재무팀장은 땀을 닦으며 앞으로 나섰다. 저 회장님, YJ 하이테크 주가에 관한 사소한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거래량 없이 아주 미세한 변동이라 시스템 오류로 추정됩니다만 일단 보고드립니다. 강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YJ 하이테크. 그가 그룹의 미래를 걸고 비밀리에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먹거리였다. 오류.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런 사소한 오류 하나 관리 못하는 팀을 내가 왜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거지? 내 시간을 이런 쓰레기 같은 보고를 듣는데 낭비하게 하지 마. 재무팀장은 질책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리를 굽혔다. 강민준에게 그 보고는 귀찮은 소음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오류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오만이자 첫 번째 실수였다. 다음은 IT 보안실장의 보고였다. YJ건설 자회사 네트워크에서 약간의 노이즈성 트래픽이 감지되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으며 단순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즉시 조치 완료했습니다.
강민주는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건설사 하찮은 자회사 서버 얘기까지 내가 들어야 하나. 하수구에서 쥐새끼들이 돌아다니는 것까지 나에게 보고할 셈인가. 보안실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 강민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과 같았다. 그의 거대한 자만심은 이미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었다. 마지막 보고는 자갈치 시장 재개발 건의였다. 일장에서 시장에 나타났던 박 전무가 긴장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예상보다 상인들의 저항이 거셉니다. 언론에 노출될 경우 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보상금을 일부 상향하여 회유책을 쓰는 것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회유책. 강민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종류가 아니었다.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리는 듯한 냉혹한 분노였다. 박전무, 우리가 언제부터 길거리 벌레들과 협상을 했지? YJ는 협상하지 않아. 굴복시킬 뿐이지. 그는 박 전무에게 한 걸음씩 다가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법을 이용하든 용역을 쓰든 그들이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어. 그깟 생선 비린내 나는 놈들 때문에 내 계획이 단 하루라도 늦춰지는 건 용납 못해.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는 겁에 질려 대답했다. 강민준의 눈의 시장 상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원대한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해야 할 해충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재개발 계획 서류에 적힌 부산 자갈치 시장이라는 글자에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그의 뇌리 속에서 아주 희미한 과거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여인의 청량한 웃음소리 비릿하지만 정겨웠던 바다 냄새.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어 그 잔상을 폭력적으로 지워버렸다. 과거는 그가 가장 경멸하는 약점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심장에서 그런 감정들을 모두 도려냈다고 믿었다. 그의 집무실에는 강민준의 처남이자 YJ건설의 사장인 이진성 전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매형의 오만하고 잔인한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언젠가 저 오만한 독재자가 무너지는 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강민준의 폭주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더 화려하게 자멸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YJ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내부에서도 균열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다. 모든 보고가 끝나고 부하 직원들이 물러가자 거대한 회장실에는 강민준 혼자 남았다. 완벽한 방음시설 덕분에 사무실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활기가 넘쳐났지만 그가 있는 공간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개인 배서 값비싼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셨다. 권력의 정상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고독한 곳이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주가의 미세한 변동, 네트워크의 작은 잡음, 가난한 시장 상인들의 하찮은 저항. 이 모든 것은 그의 위대한 비전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는 그 벌레들이 이미 자신의 성벽을 뚫고 들어와 심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의 오만이라는 그림자는 너무나 길고 짙어서 그 자신의 눈마저 가려버리고 있었다. 강민준이라는 제국의 지배자는 그렇게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의 작은 집은 이제 완벽한 비밀 전쟁 본부였다.
낮 동안에는 평범한 생선 장수의 집이었지만 해가 지고 시장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곳은 거대한 YJ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 펼쳐지는 심장부로 변모했다. 첫 번째 탐색전의 성공은 네 남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싸움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지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잠시의 안도감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탐색을 넘어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할 때였다. 그들의 전략은 방패와 창이었다. 진우와 민서가 외부의 위협을 막고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패 역할을 맡는 동안 서연과 지우는 제국의 심장을 꿰뚫을 날카로운 창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격은 더욱 체계적이고 대담해졌다. 창의 선봉에 선 것은 둘째 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무기로 삼았다. 하지만 거대 로펌에 소속된 YJ의 막강한 변호인단과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위장했다. 그녀는 부산 시내의 한 허름한 건물에 위치한 민들레 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법률사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작은 시민단체 같은 곳이었다. 누구도 이곳에서 YJ그룹의 심장을 노리는 비수가 날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서연의 목표는 YJ그룹의 과거였다. 거대한 기업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희생과 불법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YJ그룹이 지난 20년간 진행했던 모든 인수합병 M&A 관련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법원 도서관에 먼지 쌓인 서고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오가며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잊힌 사건 기록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경이로운 기억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들 속에서 작은 모순점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며칠간의 고된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하나의 사건에 주목했다. 15년 전 YJ그룹에 흡수 합병된 너텍이라는 작은 벤처기업에 관한 기록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너텍을 YJ가 구제 금융 형태로 인수한 아주 평범한 기업 인수 사례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기록의 이면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인수 직전 너텍이 보유하고 있던 획기적인 통신기술 특허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YJ 측에 헐값에 넘어간 정황, 그리고 인수 협상 과정에서 너텍의 대표였던 김영준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해버린 사실이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인수 합병이 아니라 기술을 강탈하기 위한 약탈 행위였음을. 그녀는 김영준 대표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민들레 법률사무소의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그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김영준 대표도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과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IIJ가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빼앗고 협박과 회유로 자신을 파멸시켰는지 눈물로 호소했다. 서연은 그의 모든 증언을 녹취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했다. 이것은 YJ의 부도덕성을 입증할 첫 번째 실탄이었다. 서효연이 과거의 유령을 파헤치는 동안 지우는 현재의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전장인 낡은 냉동 트럭 안은 이제 수십 개의 케이블과 여러 대의 서버로 가득 차 마치 우주선의 조종석처럼 변해 있었다. YJ 건설 네트워크에 심어둔 슬리퍼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이제 YJ 그룹 전체의 내부 네트워크를 조심스럽게 탐색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민준의 비자금 장부였다. 강민준처럼 교활하고 의심 많은 인물이 자신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공식적인 회계 장부에 남겨둘 리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서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지우는 YJ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미로처럼 헤쳐나갔다. 그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했고 자신의 IP 주소를 끊임없이 바꾸었다. YJ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그의 침입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면역 체계를 완벽하게 속인 바이러스와 같았다.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지우는 마침내 의심스러운 데이터 흐름을 발견했다. 회장 비서실과 재무팀의 특정 컴퓨터 사이에서만 오가는 암호화된 패킷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안에 자신이 찾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았다.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우는 암호를 깨는 대신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자체를 감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그 통로에 아주 미세한 낚싯바늘을 던져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낚싯바늘이 움직였다. YJ그룹이 한 정치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완벽한 장부는 아니었지만 날짜와 금액, 그리고 암호화된 수신자 코드가 담긴 거래 기록의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기록 속에는 15년 전 너택의 인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에 NTK라는 코드네임으로 거액이 지출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NT는 너택K는 김영준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이 현실에서 찾아낸 증거와 지훈이 디지털 세계에서 찾아낸 증거가 정확하게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며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두 개의 창이 적의 심장을 향해 깊숙이 파고드는 동안 방패는 굳건히 자신들의 진지를 지켰다. 진우는 계속해서 YJ 하이테크에 주가의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그는 주가를 폭락시키지도 폭등시키지도 않았다. 그저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파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뿐이었다. YJ의 재무 분석가들은 이 고스트 노이즈의 원인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엉뚱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진짜 공격은 다른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서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의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YJ 그룹 직원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잠입했다. 그녀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거나 내부 고발을 종용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회사의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최근 단행된 구조조정이 특정 라인에 편중되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흘렸다. 그녀의 글은 직원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감과 불신을 미묘하게 자극했다. 작은 의심의 씨앗들이 뿌려지기 시작했고 견고해 보였던 제국의 내부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네 남매는 다시 거실에 모였다. 서연은 김영준 대표의 증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고 지우는 비자금 거래 기록의 일부를 모니터에 띄웠다. 진우는 YJ 재무팀의 혼란스러운 내부 보고서를 해킹해 보여주었고 민서는 YJ 직원 커뮤니티에 동요하는 여론 그래프를 제시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막연한 분노에 기댄 복수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철저한 증거와 전략에 기반한 정의의 집행자들이었다. 그들이 던진 창은 정확히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방패는 굳건했다. 강민준과 YJ 그룹을 둘러싼 포위망은 그렇게 한 겹씩 조용하지만 멈춤 없이 조여지고 있었다. YJ 그룹 본사 빌딩의 고요함은 깨졌다. 강민준 회장의 집무실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잡음 귀찮은 소음 정도로 치부했던 일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YJ 하이테크의 주가는 여전히 원인 불명의 미세한 진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 미묘한 불안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내부적으로는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작은 불만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며 직원들의 충성심을 좀먹고 있었다. 결정타는 법무팀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였다. 15년 전의 너택 인수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재조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코웃음 쳤던 강민준도 그들이 제시한 증거 너택 전 대표의 구체적인 증언과 당시의 정황 증거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롭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IT 보안실에서 내부 네트워크 깊숙한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데이터 접근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흔적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누군가 제국의 심장부를 샅샅이 훑고 지나갔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별개의 일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절묘하게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강민주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신과 YJ그룹을 겨냥한 보이지 않는 적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위협이었다.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돈을 요구하지도 협상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저 유령처럼 YJ라는 거대한 성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찔러오고 있었다. 강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도대체 누구냐? 감히 누구 따위가 내 제국에 흠집을 내려 하는 거냐? 그의 고함 소리에 거대한 집무실이 울렸다. 그는 즉시 그룹의 모든 핵심 인력을 소집해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오만한 권태감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놓친 맹수와 같은 잔혹하고 조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부터 IA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쥐새끼들을 찾아내. 그놈들이 누구든 어디에 숨어있든 반드시 내 앞에 끌고 와.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그 배후를 알아내란 말이다.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다. 먼저 그는 국내 최고의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블랙쉴드를 고용했다. YG의 내부 보안팀만으로는 이 교활한 유령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블랙쉴드의 최정계 화이트 해커들은 즉시 YG의 네트워크 전체를 봉쇄하고 침입자의 흔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훈에게는 생사를 건 숨바꼭질의 시작이었다. 그의 낡은 냉동 트럭 안은 이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블랙쉴드의 추적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빨랐다. 그들은 지훈이 남긴 아주 미세한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 포위망을 좁혀왔다. 지훈의 모니터에는 블랙쉴드의 침입 탐지 시스템이 그의 가상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알리는 경고창이 쉴 새 없이 번쩍였다.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손가락은 거의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 위를 오갔다. 젠장 너무 빨라. 지훈이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복잡한 우회로를 만들고 가짜 데이터를 흘려 그들을 혼란시켰다. 하지만 블랙쉴드는 덫을 피하에 끈질기게 그의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결국 지훈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했던 여러 개의 백도어 중 하나를 희생하기로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의 경로에 자신의 가짜 흔적을 집중시킨 뒤 블랙쉴드가 그곳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순간 그 경로를 완전히 폭파시키고 다른 비밀 통로로 빠져나왔다. 블랙쉴드의 팀원들은 갑자기 사라진 해커의 흔적에 당황했고 그들이 허탕을 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훈은 이미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적의 능력을 실감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법률 전선에서도 YJ의 막강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YJ의 법무팀은 민들레 법률사무소를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를 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을 했고 사무실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어 임대 계약을 해지하라고 종용했다. 심지어 사무소의 후원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쳐 후원을 끊게 만들었다. 작고 힘없는 시민단체가 거대 기업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서연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송은커녕 사무소 자체가 공중분해될 판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제보자인 너택의 김영준 대표가 위험해질 것을 우려했다. YJ가 그의 존재를 알아챈다면 어떤 비열한 수단을 쓸지 불보듯 뻔했다. 서연은 사무소의 대표인 늙고 고지식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이 싸움은 저희에게 너무 벅찹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게. 하지만 늙은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 씨,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저들은 우리가 두려워서 물러섰다고 생각할 거요. 진실은 때로 가장 무모한 싸움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 나는 당신을 믿소. 끝까지 가봅시다. 그의 굳건한 눈빛의 서연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YJ의 압박을 피하는 동시에 김 대표의 증언을 세상에 알릴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진우와 민서가 맡은 방패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YJ는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 세력과 내부의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YJ의 정보팀은 날카로운 촉으로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추적했다. 진우는 더 이상 직접적인 주가 개입을 멈추고 여러 개의 유령 투자 회사를 통해 시장 전체의 심리를 미묘하게 흔드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의 공격은 더욱더 감지하기 힘든 안개 속으로 숨어들었다. 민서는 YJ 정보팀의 역정보를 흘리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직원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들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정보팀이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재무팀과 기획팀 사이에 오래된 갈등을 부추기는 정보를 흘려 그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강민준의 최측근 중 한 명이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뜨려 내부 조사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다. YJ의 정보팀은 유령을 좇느라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YJ의 수사망은 집요했다. 어느 날 밤 YJ 정보팀이 진우가 사용하던 여러 유령 투자 회사 중 하나의 자금 흐름에서 아주 희미한 단서를 포착했다. 그 돈의 출처가 부산의 한 작은 투자 자문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YJ의 모든 시선이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향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보고를 받은 강민주는 부산 자갈치 시장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다. 그 정보는 즉시 지훈에게 포착되었다. 그는 진우에게 긴급 경고를 보냈다. 진우는 단 몇 분 만에 문제의 투자 자문 회사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파기했다. 지훈은 YJ 정보팀의 서버에 침투해 그들이 확보한 증거 데이터를 손상시켜버렸다. YJ 정보팀 요원들이 부산의 해당 사무실을 급습했을 때 그곳은 이미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그들은 또다시 허탕을 쳤지만 적의 꼬리가 부산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강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실체는커녕 꼬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자 강민준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이 보이지 않는 균열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있었다. 적의 정체를 알 수 없다면 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 그의 분노는 마침내 가장 명확하고 만만한 목표를 향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됐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이 모든 공격의 배후가 시장 상인들의 조직적인 저항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 하찮은 벌레들이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 전무에게 전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내일 당장 자갈치 시장 철거를 시작하라고. 한 놈도 남김없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저항하는 놈들은 누구든 용서하지 마.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쥐새끼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YJJ에 대항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맹목적인 분노는 결국 가장 치명적인 오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강민준의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았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와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굴욕감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향해 맹목적으로 발톱을 휘두르는 부상당한 짐승에 가까웠다. 그의 모든 의심과 분노는 이제 하나의 명확한 지점, 모든 불쾌함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이 단순한 저항 세력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흔드는 거대한 배후 세력의 전초기지라고 확신했다. 그 하찮은 생선 장수들이 외부의 전문적인 해결사들을 고용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논리적인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자의식은 자신과 같은 거인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과 동급의 또 다른 거인뿐이며 시장 상인들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속삭였다. 따라서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인형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대를 파괴해버리면 된다는 단순하고 폭력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즉시 YJ건설에 박 전무를 호출했다. 박 전무는 회장의 서늘한 분노 앞에서 공포에 떨며 서 있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자갈치 시장 건 더 이상 지체는 없다. 당장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밀어버려. 오늘 자정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내일 동이 트는 즉시 철거를 시작한다.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 회장님,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언론의 반발도 심할 겁니다. 그렇게 강행하시면. 그의 변명은 강민준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언론 행정 절차, 강민준이 비웃었다.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언론이다.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언론은 없고 권력으로 비틀 수 없는 절차는 없어. 이건 내 명령이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마. 그들의 절규와 비명이 바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쥐새끼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될 테니까. 그것은 이성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었다. 적을 향한 감정적인 도발이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잔인한 시위였다. 그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배후의 숨은 적이 당황하여 실수를 저지르거나 분노하여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대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최악의 수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강민준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날 밤 자갈치 시장 주변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십 대의 거대한 포클레인과 불도저가 어둠을 뚫고 괴물처럼 시장 입구로 집결했다. 검은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시장 주변을 에워쌌다. 그들의 험악한 얼굴과 위협적인 몸짓은 시장 상인들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릴 기세였다.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YIJ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모든 공권력을 마비시킨 뒤였다. 시장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다. 상인들은 평생을 바친 자신들의 좌판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그들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일부 상인들은 용역 깡패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고 시장 곳곳에서는 절규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것은 철거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이 모든 상황은 네 남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지우는 YJ건설의 내부 통신망을 감청하여 철거 명령의 전모를 파악했고, 진호는 시장 주변의 CCTV를 해킹하여 현장의 참혹한 영상을 확보했다. 민서는 공포에 질린 상인들이 SNS에 올리는 구조 요청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들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그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지시를,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 화면이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다. 화면에는 YJ그룹의 로고를 배경으로 강민준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선 모습이 나타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준비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YJ그룹은 낙후된 부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기 위해 자갈치 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법 점거 상인들의 이기적인 저항으로 인해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YJ는 더 이상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로 시작된 행정 대집행은 공공의 이익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힙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범법자로 매도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오만함과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숨어있는 적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다고 믿었다. 은하의 작은 집, 거실 낡은 텔레비전 화면, 가득 강민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은하는 그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자신을 비정하게 버렸던 젊은 날의 그 모습 위로 권력의 무게와 세월의 무자비함이 겹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더 이상 아픔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폭군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눈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아닌 불안이, 자신감이 아닌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에 공포를 느끼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둔 것이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하고 있었다. 은하는 직감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것을. 그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인 순간이라는 것을. 텔레비전 속 강민준이 마지막 말을 맺었다. YJ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내 아이를 불렀다. 아이들은 말없이 거실로 모여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은하는 아이들을 한 명씩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4개의 보석. 그녀는 지난 22년간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지키는 것을 넘어 싸워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때가 왔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내 남매는 숨을 죽였다. 제 여자는 지금 우리에게 모든 패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불안과 오만함 그리고 잔인함까지. 그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짓밟음으로써 우리를 도발하고 있어. 우리가 분노에 못 이겨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바람대로 해주자. 단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야, 네가 가진 모든 자금을 동원할 준비를 해라. YJ조의 돈줄을 끊어버릴 시간이다. 그녀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아, 네가 모은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해라. YJ의 가면을 벗겨버릴 시간이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지훈아, 네가 열어둔 모든 비밀의 문을 활짝 열 준비를 해라. YJ의 심장부에 우리의 깃발을 꽂을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민서를 보았다. 민서야, 네가 가진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준비를 해라.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세상에 알릴 시간이다. 어머니의 명령은 네 개의 화살이 되어 내 남매의 심장에 박혔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지난 22년간의 한과 눈물이 마침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칠 것임을 보았다. 강민준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잠자던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이제 복수의 마지막 장이 시작될 참이었다. 그 무대는 바로 강민준이 스스로 만들어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거대한 심판대였다. 새벽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자갈치 시장은 전쟁터의 폐허와 같았다. 밤새 YJ건설의 용역 깡패들이 휘두른 폭력의 상흔이 곳곳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부서진 좌판 찢겨나간 천막 흙탕물에 뒹구는 생선들. 상인들의 절규와 한숨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유령처럼 떠다녔다. 동이 트자 거대한 포클레인들이 굉음을 내며 최후의 징역을 준비했다. 그 앞을 시장 상인들이 필사적으로 온몸으로 막아서며 위태로운 대치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은 아침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광경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극약 처방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믿었다. 저 참혹한 풍경에 겁을 먹은 배우 세력이 곧 백기를 들고 항복해오리라.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가 모니터 너머에 아비규환에 집중하는 동안 그의 제국을 향한 진짜 폭풍은 이미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오전 9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순간 첫 번째 번개가 내리쳤다. 진우의 손끝에서 시작된 금융전쟁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YJ 하이테크의 주가를 미세하게 흔드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시장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였다. 그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금과 레버리지를 총동원하여 YJ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공매도 폭탄을 투하했다. 동시에 그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둔 정보들이 익명의 경로를 통해 주요 주식 커뮤니티와 해외 투자 정보지에 살포되었다. YJ 하이테크, 핵심 기술 결함 발견, YJ건설 대규모 부실채권 은폐 의혹, YJ 화학환경 규제 위반으로 천문학적 벌금 위기. 모든 정보는 지훈이 확보한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 파급력은 핵폭탄과 같았다. YJ그룹의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개장 10분 만에 YJ 하이테크와 YJ건설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그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 YJ그룹 전체를 집어삼켰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투매를 시작했고 YJO의 시가총액은 단 1시간 만에 수조 원이 증발해버렸다. 강민준의 돈줄 그의 제국을 지탱하던 가장 튼튼한 기둥이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YJ그룹 본사 빌딩의 모든 컴퓨터 화면이 일제히 파랗게 변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간결하지만 서늘한 두 글자가 나타났다. 심판의 날.
지훈이 심어두었던 모든 슬리퍼 프로그램들이 일제히 깨어나 얘 중추 신경망을 완벽하게 마비시킨 것이다. 이메일 내부 메신저, 회계 시스템, 심지어 비상 연락망까지 모든 것이 먹통이 되었다. YJ 그룹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성 안에서 눈과 귀가 멀어버린 폭군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이자 가장 강력한 번개가 대중의 심장부 한가운데에 내리꽂혔다. 오전 10시 자갈치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의 작은 시민회관. 수많은 취재진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다. YJ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익명의 제보에 반신반의하며 모여든 기자들이었다. 민서가 뿌려놓은 떡밥은 성공적이었다. 자갈치 시장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바로 그 타이밍에 모든 언론의 카메라는 이곳을 향하고 있었다. 단상 위로 한 젊은 여성이 올라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평범해서 기자들은 잠시 술렁였다. 하지만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여는 순간 장내의 모든 공기는 그녀의 차분하고도 힘 있는 목소리에 압도되었다. 저는 오늘 한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한 개인의 꿈과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쌓아왔는지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초췌한 중년 남성을 소개했다. 1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너태계 전 대표 김영준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YJ가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강탈하고 가족을 협박하며 자신을 파멸시켰는지 눈물로 증언했다. 그의 절절한 고백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김영준의 증언이 끝나자 서연은 스크린에 하나의 파일을 띄웠다. 지훈이 목숨을 걸고 빼낸 강민준의 비밀 장부였다. 그녀는 김영준 대표가 언급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날, 정관계 로비를 위해 거액의 뇌물이 건네진 기록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김영준 대표님의 기술은 YYJ의 혁신이 아니라 불법적인 뇌물과 협박으로 빼앗은 작물에 불과했습니다.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연은 비밀 장부에 기록된 YJ의 온갖 추악한 범죄들을 하나씩 냉철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까발리기 시작했다. 수천억 원대의 탈세 정경유착 계열사를 이용한 불법 승계 작업까지. YJ그룹이라는 화려한 성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키보드 소리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그 모든 광경을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주가가 폭락하는 모니터와 내부 네트워크가 마비되었다는 비명이 뒤섞인 보고 속에서 그는 스크린 속의 서연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저 젊고 당돌한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냉철함과 흔들림 없는 의지 속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YJ그룹과 이런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렌즈 너머 집무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을 단 한 사람 강민준을 향해 있었다. 저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강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 싸움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2년 전 한 남자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랑을 배신하고 뱃속의 아이들과 함께 한 여인을 차가운 바닷가에 버렸던 그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순간 강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정지했다. 22년 전, 차가운 바닷가, 버려진 여인, 아이들, 그의 뇌리 속에서 잊고 있던, 아니 폭력적으로 지워버렸던 과거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스크린 속 서연의 얼굴 위로
빗속에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20살 은하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주가 공격 유령 같았던 해커 자신의 모든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던 법률 공격.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자신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 가난한 여자가 낳은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자신을 향해 복수의 칼을 겨눈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는 바로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4명의 천재들이었던 것이다. 강민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거대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뒤늦은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이 벌인 과거에 의해, 자신의 혈육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는 없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서연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YJ그룹이 빼앗아간 것은 한 회사의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짓밟은 것은 한 여인의 인생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방송사들은 긴급 뉴스를 타전했다. 검찰이 YJ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속보였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뉴스를 접한 용역 깡패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철거 장비들은 하나둘씩 시동을 껐다. 상인들의 절규는 환호로 바뀌고 있었다. 강민주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던 자신의 발 아래에 있던 도시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과거와 마주할 용기까지.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바벨탑의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대한민국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YJ그룹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강민준과 YJ그룹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졌고 국민들은 존경받는 기업가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괴물에 민낯에 분노하고 치를 떨었다. 강민준은 그의 왕국이었던 집무실에서 체포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한때 도시를 호령하던 지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한 명의 죄수에 불과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도 분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과거가 자신의 혈육이 쳐놓은 완벽한 그물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YJ그룹은 공중분해되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계열사들은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강민준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렀던 임원들과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수십 년간 부와 권력을 독점해온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세상의 모든 관심은 이제 이 거대한 복수극을 기획하고 실행한 4명의 천재 남매에게 쏠렸다. 그들의 신상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언론과 대중은 그들을 자갈치 시장의 어벤져스라 부르며 열광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YJ그룹의 잔해를 차지하고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YJ의 자산을 노리는 수많은 기업과 사모펀드들이 물밑에서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내 남매의 선택은 세상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며칠 후 진우는 내 남매를 대표하여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간결하지만 단호했다. 저희의 목표는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왕좌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왕좌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YJ그룹의 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축적된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과 사회에 환원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선언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복수를 했지만 복수의 방식은 파괴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민준과 같은 괴물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그들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다. 검찰 조사를 통해 환수된 강민준의 천문학적인 비자금과 은닉재산은 푸른바다 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 설립에 사용되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YJ그룹의 기업 범죄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너텍의 김영준 전 대표는 빼앗겼던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평생의 터전을 잃을 뻔했던 자갈치 시장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시장 현대화를 위한 자금이 지원되었다. 내 남매는 재단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마치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한 비밀 요원들처럼. 그들은 권력도 부도 명예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어머니의 찢겨진 인생과 자신들의 빼앗긴 존엄성을 되찾는 것뿐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던 어느 날, 구치소에 수감된 강민준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내 남매는 어머니의 작은 집 거실에 모여 앉았다.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서였다.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남자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그저 우리의 유전자를 가진 낯선 사람일 뿐이야. 진우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든 감정이 정리된 듯한 평온한 음성이었다. 우리의 아버지는 22년 전 비 내리던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미 죽었어. 지금 구치소에 있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를 만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의 싸움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그를 용서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승리한 거야. 그들은 강민준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것은 증오나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강민준이라는 존재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김은아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그녀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강민준의 몰락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지도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네 아이들이 마침내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용한 안도감을 느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20살의 자신과 24의 강민준이 하현대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가 지난 22년간 버리지 못했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성냥을 켜 사진의 한쪽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사진은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바스러져 내렸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재를 바람에 날려보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청춘과 길고 길었던 상처에 대한 완벽한 작별을 구했다. 몇 달 후 자갈치 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YJ의 강압적인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대신 푸른바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상인들이 주도하는 친환경적인 현대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시장은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했지만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억척스럽고 정겨운 온기만은 그대로였다. 어느 이른 새벽 은하와 네 남매는 오랜만에 시장을 찾았다. 그들의 낡은 좌판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생선을 담는 고무장갑이나 날카로운 칼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나란히 서서 어둠이 걷히고 있는 수평선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올랐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뻗어나온 아침 햇살이 바다와 항구 그리고 5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엄마, 저 구름 좀 봐. 꼭 고래 같아. 민서가 아이처럼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다. 지우는 여기에 무료 와이파이부터 깔아야겠어. 상인들 장사하기 편하게.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입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시장 재건을 위한 법률 자문을 맡아달라는 상인회의 요청을 떠올리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 어떤 말보다 더 든든한 위로였다. 은하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네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4개의 기적. 자신의 눈물 속에서 자라난 4개의 희망. 아이들은 모두 아침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폭풍은 없었다. 거친 파도가 핥히고 간 상처 위로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결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겼다. 거대한 적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엄성과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냄으로써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항구의 새벽은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가장 완벽한 평온을 선물하고 있었다.